청아그룹의 회장실은 거대한 미술관의 축소판 같았다. 벽에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현대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 공간의 주인인 한지욱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없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벽에 걸린 저 그림이 완벽한 위작이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위작은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았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찾으셨습니다. 약혼녀 되시는 분을 하루빨리 뵙고 싶어 하십니다. 김 비서의 보고에 한지욱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의 어머니 청아그룹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대주주인 그녀는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장을 공개하기 전 아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을 봐야겠다며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이동진 상무는 어떻지? 이사회 내에서 입지를 더욱 굳히고 있습니다. 사모님께도 매일같이 문안 인사를 드리며 신임을 얻고 있고요. 이동진, 그의 교활한 사촌. 한지욱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남긴 친필 유언장의 향방에 그룹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동진이 그것을 위조하여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든 어머니를 자극할 수도 막강한 힘을 가진 사촌을 대놓고 의심할 수도 없었다. 그에게는 전문가가 필요했다. 아무도 모르게 집안 깊숙한 곳에 보관된 유언장과 다른 예술품들의 진위를 감정해 줄 사람. 공개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는 위험하지만 유일한 계획을 세웠다. 김 비서 사람을 하나 찾아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실력은 대한민국 최고지만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 그리고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같은 시각 서울의 한쪽 끝 넓고 비좁은 반지하 빌라. 유서연은 동생의 병원비 청구서를 보며 만견자실에 있었다. 심장 이식 수술. 그녀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한때 그녀는 예술계의 신데렐라였다. 진실의 눈이라 불리며 그 어떤 위작도 그녀의 눈을 속일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위작 판매 사건에 연루되어 파산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돌아가신 이후 그녀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이제 암암리의 부자들이 의뢰하는 작은 감정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익명의 VIP 고객을 대리한다는 한 변호사였다. 그는 아주 이례적이지만 거절할 수 없는 액수의 1년짜리 개인적인 계약에 대해 이야기했다. 절박함과 의구심 속에서 서연은 일단 만나보기로 했다. 만남의 장소는 도심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그곳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한지욱과 마주했다. 그는 차갑고 직설적이며 모든 것을 비즈니스로만 대하는 남자였다. 그녀는 그의 권력에 위축되었지만 동시에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한지욱은 자신의 거짓말을 마치 사실처럼 그러나 지독히도 사무적으로 늘어놓았다. 내 어머니께 당신이 내 약혼녀라고 소개해야겠소. 그는 두꺼운 계약서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1년 계약이요. 계약 기간 동안 내 약혼녀 행세를 해주면 돼요. 계약금은 당신 동생의 수술비 전액과 이후의 모든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이 될 거요. 물론 비밀 유지와 엄격한 행동 규칙이 따를 거요. 어머니는 구식이라 내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는 안심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말이오. 서연은 충격과 모욕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파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동생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계약서에 적힌 차가운 숫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도 벌 수 없는 금액이었다. 길고 긴장된 침묵 끝에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 계약하겠습니다.
그녀는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지욱은 감정 없는 얼굴로 그녀가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비밀병기, 자신의 전문가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 1년을 팔았다. 그녀의 펜 끝에서 마지막 획이 그어지는 순간 거짓은 잉크로 봉인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 명의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각자 다른 비밀을 품은 채 위험한 사기극의 파트너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막 시작한 이 게임의 진짜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서연은 한지욱의 차에 올라 그의 본가로 향했다. 서울의 부촌인 평창동 언덕에 위치한 한씨 일가의 저택은 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현대적인 건축미와 한국의 전통적인 미가 결합된 저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아름다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차 안에서 한지욱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어머니는 예리한 분이시오. 사촌인 이동진 상무는 능구렁이 같은 놈이고, 지금부터 당신은 감정사 유서연이 아니라 내 약혼녀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 실수하면 계약은 물론이고 당신 동생의 목숨도 끝이야. 그의 협박에 가까운 경고에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저택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외부보다 더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 값비싼 미술품들, 그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나이든 집사들과 하인들. 서연은 자신이 이 모든 것과 어울리지 않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거실에서는 휠체어에 앉은 한 노부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청아그룹의 대모이자 한지욱의 어머니인 김선희 여사였다. 그녀는 몸은 쇠약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예리했다. 어머니 제 약혼녀 유서연입니다. 한지욱이 서연을 소개했다. 김 여사는 말없이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해부하려는 듯했다. 우리 지우기에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결심했나? 그녀의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사실은 날카로운 시험이었다. 가문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고 서연은 미리 외워둔 시나리오대로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사랑에 빠진 행복한 약혼녀를 연기하려 애썼지만 온몸에 쏟아지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또 다른 남자가 등장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까? 한지욱과는 정반대로 따뜻하고 매력적인 미소를 띤 남자. 그의 사촌 이동진 상무였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과장된 친밀함을 보이며 다가왔다. 드디어 뵙네요, 형수님. 우리 돌부처 같은 형님이 드디어 사랑에 빠지다니 제가 다 기쁩니다. 그의 말은 환영의 인사였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듯 분석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진짜 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서연에게 배정된 호화로운 스위트룸. 단둘이 남게 되자 한지욱은 모든 연기를 멈췄다. 그는 도청의 위험을 의식한 듯 작은 메모장과 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이 계약의 진짜 목적을 적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속이는 건 위장이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내 진짜 목적은 이동진이 위조했을 할아버지의 친필 유언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는 수년간 집안의 미술품들을 위작으로 바꿔치기하며 비자금을 조성해왔다. 유언장까지 그의 손에 넘어가면 청아그룹은 끝이다.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는 당신의 연기력이 필요한 게 아니오. 당신의 그 진실의 눈이 필요한 거지.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 일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스파이 행위였다. 실패하면 감옥에 가거나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그녀는 계약을 파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동생의 목숨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문가로서의 승부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위작을 증오하고 거짓을 경멸하는 감정사로서의 자존심.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마주한 가장 거대한 도전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배정된 아름다운 새장 같은 방을 둘러보았다. 이제야 이 게임의 진짜 판돈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짜 아내가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 제국을 둘러싼 조용하고 치명적인 전쟁에 투입된 비밀 병기였다. 서연은 새로운 결의에 찬 눈빛으로 한지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위험한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을 읽은 한지욱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한씨 일가의 저택에서의 삶은 숨막히는 연극과도 같았다. 유서연은 낮에는 한지욱의 완벽한 약혼녀를 연기했다. 그녀는 김선희 여사와 함께 차를 마시며 가짜 웨딩 플랜에 대해 이야기하고 집안의 역사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보이는 척했다. 그녀의 영의는 훌륭했지만 매 순간이 감정적인 소모전이었다. 특히 이동진 상무와의 시간은 팽팽한 신경전의 연속이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주시했다. 그는 한지욱과 그녀의 가짜 과거에 대해 짓궂은 질문을 던지며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균열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의 미소는 늘 매력적이었지만 서연은 그 눈빛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저택의 모든 사람이 잠든 밤이 되면 진짜 유서연이 깨어났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저택의 거대한 서재와 개인 미술관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진짜 무대였다. 그녀의 감정 방식은 독특했다. 처음에는 작품을 만지지도 않았다. 오직 그녀의 눈만이 캔버스의 질감과 시대에 따른 노화 상태 물감의 성분, 그리고 작가 특유의 붓터치 스타일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녀에게 그림은 수많은 단서를 품고 있는 하나의 문서와도 같았다. 첫 번째 발견은 한지욱이 의심하고 있던 한 유명 근대 화가의 작품에서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미세한 디테일의 오류를 발견했다. 그 시대 작가의 특징인 망설이는 듯한 붓터치와는 달리 너무나 자신감 넘치는 붓질. 그리고 그림이 그려졌다고 알려진 시기보다 2년 후에나 상용화된 안료가 미세하게 사용된 흔적. 그것은 위작이었다. 천재적인 솜씨였지만 명백한 가짜였다. 서연은 밤마다 비밀 감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다. 현대적인 감에서 구워낸 흔적이 남아있는 고려청자 잉크가 시대와 맞지 않게 바랜 고문서.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한두 개의 위작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누군가가 진품들을 거의 완벽한 복제품으로 바꿔치기 하고 진품은 암시장에 팔아넘긴 거대한 범죄의 증거였다. 횡령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그리고 교체된 모든 작품들은 공교롭게도 이동진 상무가 관리하던 컬렉션에 속해 있었다. 그녀는 한지욱이 몰래 제공해준 특수 카메라로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비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동진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약혼녀가 비정상적으로 오랜 시간을 서재와 미술관에서 보낸다는 것을 그에게 충성하는 하인을 통해 보고받았다. 그는 그녀를 직접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위작 중 하나인 그림에 대해 아는 척하며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형수님, 이 그림 속 여인의 귀걸이가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 특히 아끼시던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예술을 사랑하는 약혼녀처럼 우아하지만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상황을 넘겼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 시대의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었지만 이동진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진짜 예술 애호가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답변이 너무나 매끄럽고 일반적이었다. 그는 이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신복에게 유서연이라는 여자의 진짜 배경, 한지욱이 그녀를 정말로 어디서 찾아냈는지를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보이지 않는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또 다른 주요 작품이 위작임을 확인하고 암호화된 보고서를 한지욱에게 전송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문가로서의 희열과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서재에 있던 이동진은 그의 수하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다. 유서연, 3년 전 진실의 눈이라 불리던 천재 미술품 감정사. 부친의 파산 이후 업계에서 자취를 감춤. 이동진은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서연의 방이 있는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매력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간파한 차갑고 포식자 같은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이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다.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약혼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성벽 안에서 활동하는 적의 전문가였다. 착, 찬 로이, 토이 세비엣, 티앱 차오, 추옌 보이, 추옹 알, 추옹 퍼. 이동진이 유서연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저택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 뒤에는 이제 칼날 같은 경계심과 위협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친절한 농담들은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암시를 담은 교묘한 덫이 되었다. 요즘 가짜가 너무 많아서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참 중요하죠, 형수님. 하초,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서연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순간 서연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더 이상 탐색전이 아니었다.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숨막히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양쪽 모두에게 이제 마지막 승부처는 할아버지의 유언장뿐이었다. 한지욱은 어머니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가짜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는 핑계로 약혼녀에게 가문의 뿌리이자 가장 중요한 유산을 보여주어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들의 결혼을 재촉하고 싶었던 김선희 여사는 손자의 계속된 회유와 아들의 설득에 마침내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저택의 서재,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유언장을 보여주기로 약속했다. 날짜가 잡혔다. 그리고 그것은 이동진에게도 행동을 개시하라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는 유서연이 공식적으로 유언장을 검토하고 그것이 위작임을 폭로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약속의 날, 저택의 거대한 서재에는 김선희 여사와 한지욱, 유서연, 그리고 이동진이 모두 모였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김 여사는 직접 복잡한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육중한 금고문을 열었다. 금고 안에는 가문의 가장 중요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 중앙에는 화려한 비단함에 담긴 할아버지의 친필 유언장이 놓여 있었다. 우리 가문의 역사란다. 네가 이제 이 역사의 일부가 될 테니 직접 한번 보렴. 김 여사의 허락에 서연은 마침내 그 유언장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서예와 역사를 감상하는 척하며 자신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문서를 살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진실의 눈은 그것을 즉시 간파했다. 종이는 인위적으로 낡게 만들었지만 그 질감이 너무나 균일했다. 그녀가 몰래 가져온 휴대용 자외선 라이트를 비추자 잉크에서는 그 시대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화학 성분이 검출되었다. 할아버지의 필체를 완벽하게 모방했지만 필압과 흐름이 미세하게 달랐다. 위조의 대가가 만든 걸작이었지만 틀림없는 위작이었다. 그녀는 미리 약속된 신호로 한지욱에게만 보이도록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최악의 공포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이동진이 움직였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는 마치 실수인 척 근처에 있던 찻잔을 엎질러 소란을 피웠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틈을 타 그는 벽에 숨겨진 작은 버튼을 눌렀다. 서재 안쪽에 위치한 금고가 있는 작은 방에 육중한 방음문이 스르르 닫히기 시작했다. 어이쿠, 형수님, 조심하세요. 이동진은 당황한 척 연기하며 한지욱과 김 여사를 문 밖으로 교묘하게 밀어냈다. 서연은 순식간에 안에 갇히게 되었다. 쾅, 무거운 문이 닫히며 완벽한 밀실이 만들어졌다. 안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방 안에서 이상하고 매캐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환풍구에서 희미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동진의 계획은 명확했다. 그는 낡은 서재의 정의배선 문제로 인한 사고로 위장하여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녀가 서류에 정신이 팔려 화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시나리오. 문 밖에서는 이동진이 비상제어 장치를 일부러 서투르게 조작하며 한지욱이 즉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고 있었다. 서연은 봉쇄된 방 안에 갇혔다. 연기는 점점 더 짙어졌고 호흡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저택의 구조를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했던 분석가였다. 그녀는 미친 듯이 방 안을 훑어보며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숨겨진 통로, 혹은 그녀가 예전에 설계도를 연구하며 발견했던 구조적인 약점, 그녀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 씨, 화재 경보음이 저택 전체를 뒤흔드는 가운데 한지욱은 이성을 잃고 타오르는 서재의 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이동진이 꾸민 완벽한 사고 현장이었다. 지욱과 충직한 집사는 소화기를 들고 육중한 문을 부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같은 시각 연기로 자욱한 서구 안에서 유서연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책장에서 빼낸 묵직한 고서의 모서리를 이용해 설계돼서 보았던 서비스 통로에 낡은 환풍구 덮개를 미친 듯이 내리치고 있었다. 숨이 막혀오고 눈앞이 흐려졌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동생의 얼굴과 이 모든 진실을 묻히게 둘 수 없다는 분노가 그녀에게 마지막 힘을 주었다. 쾅! 마침내 낡은 덮개가 뜯겨져 나가며 어둡고 비좁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지욱은 마침내 서재의 문을 부수는데 성공했다. 그는 맹렬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며 서연의 이름을 외쳤다. 그곳에는 이동진이 마치 비통에 잠긴 조카처럼 연기하며 불을 끄는 척하고 있었다. 그는 지욱을 막아서며 외쳤다. 형님 안 돼요. 위험해요. 형수님은 이미 늦었을 겁니다. 지욱이 절망에 빠지려던 바로 그 순간 저택의 다른 쪽 복도 끝에서 온몸에 검댕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비틀거리는 한 여인이 나타났다. 유서연이었다. 그녀는 좁고 어두운 서비스 통로를 기어서 마침내 다른 출구로 빠져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화염 속에서 간신히 챙겨 나온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 들려 있었다. 잠시 후 저택의 화재는 스프링클러와 직원들에 의해 겨우 진압되었다. 저택의 거실에는 한지욱, 유서연, 이동진, 그리고 이 모든 소란에 놀라 달려나온 김선희 여사가 모여 있었다. 자신이 판 덫에서 살아 돌아온 서연을 본 이동진은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저 여자가 스파이입니다. 회사 기밀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겁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모든 위작들의 증거와
자금 세탁의 흔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에 들고 있던 진짜 유언장을 김 여사 앞에 내놓았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사님. 이동진 상무는 수년간 진품들을 위작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기 위해 할아버님의 유언장까지 위조했습니다. 그녀는 이동진이 자신을 석에 가두고 불을 지른 사실까지 차갑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모두 폭로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피해자에서 진실을 고발하는 강력한 고발자로 완전히 변해 있었다. 이것은 이 비극의 마지막 장 김선희 여사의 선택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애지중지했던 조카와 늘 차갑고 무뚝뚝했던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이동진은 눈물로 거짓을 호소했고 한지욱은 서연이 찾아낸 진실과 함께 묵묵히 서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김 여사는 깊은 슬픔과 실망이 담긴 눈으로 이동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무겁게 거실을 울렸다. 그만하거라, 동진아.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눈을 감았다. 이 집에 더는 거짓은 필요 없다. 김 여사는 저택의 경호실장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그를 경찰에 넘기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 이동진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저택은 영희 냄새와 부서진 가족의 침묵으로 가득 찼다. 한지욱은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소. 정말 괜찮은 거요. 서연은 지쳤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겼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가족은 부서졌고 가문의 유산은 더럽혀졌다. 하지만 거짓의 잿더미 속에서 이제 진실 위에 모든 것을 다시 세울 기회가 생겼다. 저택에서의 화재와 대치 이후 한씨 일가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저택은 경찰과 감식반의 통제해 범죄 현장이 되었고 한때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청아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경영권 분쟁 스캔들의 중심에 섰다. 어머니 김선희 여사는 가장 사랑했던 조카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자리에 눕고 말았다. 한지욱은 무너진 가족과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회사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그는 유소연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모든 증거들을 검찰에 넘기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동진은 혼자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자 자신과 결탁했던 부패한 미술계 인사들, 경매소 직원들, 그리고 청아그룹 이사회의 일부 임원들까지 자신과 함께 비리를 저질렀던 모든 이들의 이름을 불기 시작했다. 청가 게이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한 가문의 재산 다툼으로 시작된 사건은 대한민국 상류층에 만연한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의 실체를 드러내는 신호탄이 되었다. 연일 언론에서는 위작과 횡령,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청아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결국 법의 심판은 내려졌다. 유서연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과 그녀의 전문가적 증언 앞에서 이동진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화려했던 야망은 차가운 감옥 독방 안에서 막을 내렸다. 그와 결탁했던 이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지욱은 부서진 제국의 잔해 위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회사를 재건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투자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등을 돌린 대중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유서연의 신상 역시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진실의 눈이라 불리는 영웅이 되었다. 전 세계의 박물관과 경매회사에서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봉을 제안하는 연락이 쇄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언론의 과도한 관심은 그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다.
한지욱은 계약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행했다. 그녀의 동생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동생의 미래 치료비까지 포함된 신탁기금을 만들어주며 두 사람 사이의 비즈니스 계약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음을 알렸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어느 날, 한지욱은 서연을 찾아갔다. 그녀의 낡은 반지하가 아닌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깨끗한 병실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계약자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잃었을 겁니다. 회사는 물론이고 어쩌면 제 자신까지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계약금 외에 그녀가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의 거액이 담긴 수표를 건넸다.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을 거절했다. 저는 돈 때문에만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명예와 제 양심에 대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함에서 그는 그녀가 가진 강인한 도덕적 잣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평화롭게 잠든 동생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절박한 싸움은 끝이 났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계약은 이행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였다. 하지만 동시에 표류하는 기분이었다. 과거의 삶은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백지와도 같았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싸워서 얻어낸 이 평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야만 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제 막 그 두 번째 장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청아 게이트웨이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어 갈 무렵, 청아그룹 역시 한지욱의 지휘 아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는 이동진이 남긴 모든 위작들을 경매를 통해 처분하고 그 수익금 전부를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기부했다. 또한 투명한 작품 수집 절차와 윤리 강령을 도입하며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의 어머니 김선희 여사 역시 건강을 회복하고 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유서연은 해외 유수의 기관들에서 온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퇴원한 동생을 돌보는 데에만 집중했다.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동생의 밝은 웃음소리는 그녀의 삶을 짓누르던 어두운 절망의 구름을 걷어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쫓기지 않았고 처음으로 삶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사기를 당한 작은 갤러리나 개인 소장가들을 돕는 소규모 독립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그녀의 진실의 눈은 이제 약자들을 위해 쓰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지욱이 비서나 차도 없이 혼자서 그녀의 소박하지만 깔끔한 새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어떤 서류나 계약서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청아그룹의 이름으로 예술품 보존과 위작 방지를 위한 비영리 재단을 설립할 생각이요. 그는 그의 가문이 더럽힌 예술계의 명예를 다시 그들의 손으로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이 청아재단은 당신을 위해 만들었소. 당신의 그 진실의 눈이 이제는 어두운 곳이 아니라 가장 밝은 곳에서 세상을 위해 쓰여야 하오. 그는 그녀에게 재단의 초대 이사장직을 제안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과 도덕적 신념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는 품 안에서 그들의 기묘한 시작을 상징하는 낡은 결혼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이 거짓된 계약은 그는 서연의 눈앞에서 그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제 끝났소.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들어본 중 가장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진짜 시작을 하고 싶소. 계약이나 돈이 아니라 당신과 나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 말이오. 그것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자 진짜 관계를 위한 그의 프로포즈였다. 몇 달 후 청아재단의 개관식.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한지욱과 유서연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이동진이 위작으로 바꿔치기 했던 바로 그 진품 키스가 걸려 있었다. 한지욱이 수소문 끝에 다시 찾아온 재단의 첫 번째 소장품이었다. 관중석에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서연의 동생과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는 김선희 여사가 앉아 있었다. 한지욱과 유서연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모든 거짓과 위험은 지나갔다. 그들 사이에 남은 것은 거대한 폭풍우를 함께 이겨내며 만들어진 굳건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약속뿐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거짓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진실과 삶의 파트너였다. 벽에 걸린 그림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관계야말로